네, 97회 특별회차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회계의 기본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기본 과정은 쌤이 별도로 특강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시죠? 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되는데,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계속기업의 과정이란 어떤 거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은 우리 회사는 뭐다? 그냥 계속 존재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업을 할 때 나의 사업을 이번 연도까지만 하고 망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계속기업의 가정은 뭔가 하면은 기업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뭐다? 영원히 계속 존재한다 라는 그런 가정하에 회계를 한다. 이걸 계속기업의 가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기업의 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동안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2번 기간별 보고의 과정. 이게 어떤 거죠? 그렇죠. 방금 위에 1번에서 봤듯이 기업은 계속 존속하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이 사업체가 망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회사의 정보를 보고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죠? 그렇죠. 1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끊어가지고, 맞죠? 1년 단위로 분할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보고하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별 보고의 과정은 기업 실체의 존속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다음 3번. 기업 실체의 과정이 도입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유주가 투자의 결과로서 당해 기업 실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청구권의 크기와 그 변동을 적절히 측정하기 위함이며 소유주와 별도의 회계 단위로서 기업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쵸? 자, 기업 실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그 얘기죠. 우리가 소유주가 있다면은요, 그 소유주의 가정이 있겠죠. 가정. 그러면 소유주의 가정에 있는 재산은 소유주 거고요. 맞죠? 회사의 재산은요, 이건 그냥 회사의 거예요. 그쵸? 근데 소유주가 만약에 자기 집에 전기요금 내고 수도요금 내고 이런 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뿐이지, 그쵸? 소유주 거라고 해가지고 소유주의 가정사까지, 가정에서 일어나는 수익 비용까지 여기다가 포함을 해가지고 장부를 작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기업은 별도의 독립체로 보자. 아시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기업 실체의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 2, 3번 다 맞네요. 그렇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발생주의 회의가 뭔지 알죠? 수익과 비용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발생한 만큼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에 이제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건데, 현금 흐름표는 이런 발생주의로 인식하게 되면은요,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현금 흐름표만큼은 발생 기준이 아니고 얘만 현금 기준, 그쵸? 현금 주의에 의해 가지고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발생 기준 아닙니다. 자, 기본 강의 때 쌤이 보충으로 특강으로 이제 쌤이 그 카페에다가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고요. 이상으로 1번은 끝내버리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틀린 게 뭐냐 그 얘기죠. 1번 개별법. 여러분, 저 개별법이 뭐죠? 어떤 거래처한테 주문을 받았다면 그 주문을 받은 물건에 대해서만, 그쵸, 원가와 수익을 모두 측정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판매하는 방법이죠. 그쵸? 그래서 개별법은 말 그대로 주문받은 물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원가를 측정하고 개별적으로 판매 가격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모든 실제 물량의 흐름과 원가의 흐름은 무조건 일치하는 가장 정확한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에요. 주로 어떤 기업들이 많이 쓰는 거죠? 이거는 원가 회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업, 그 다음에 비행기 제조업, 그 다음에 항공기죠. 그쵸? 건설업. 이런 기업들이 많이 쓰는 건데 가장 정확한 방법이 개별법입니다. 그래서 개별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일치하는 평가 방법이에요.
뭐 요거하고 또 하나 더 있죠. 뭐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도 원가의 흐름과 물량의 흐름이 일치하는 평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선입선출법을 적용 시 기말 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된다. 맞습니까? 맞는 말이죠. 자, 우리 수업 시간 때 그 상품이라고 하는 개정이 있었죠. 그러면 차변은 뭐였죠? 기초상품 재고액에 그 다음에 순매입을 더하고 팔아버리면 이게 매출원가였고 팔고 남은 게 기말 상품이잖아요. 알고 있죠? 그래서 기초에서 순매입을 더하고 기말을 빼면 매출원가 나온다. 우리 그렇게 배웠죠. 그러면 이 기말 재고는 선입선출법 하에서는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니까 결국 나중에 들어온 거, 즉 최근에 들어온 게 기말의 원가로 남아있겠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쵸? 맞는 말입니다. 3번 물가 상승 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평균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매출총이익이 작게 계산된다. 자, 쌤이 그래서 여기다가 필기해 놓았죠. 참고사항.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 재고와 매출원가, 매출총이익의 크기 순서를 물어보는데 물가 상승을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쵸? 인플레이션, 뭐 그렇게도 물어봅니다. 그럼 이때 기말 재고액과 누구? 매출총이익과 법인세 순서는 쌤이 같다고 했죠? 이거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라고 했죠? 가나다 순서로 외우라고 했죠? 기억, 니은 순서로. 그래서 선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후입선출. 얘가 전부 다 요 세 가지가 같단 말이에요. 선이, 총후. 맞습니까? 그쵸? 근데 하나만 거꾸로죠. 하나만.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매출원가는 물가 상승 시에 후입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총이 선이 되겠죠. 요거를 그냥 뒤집어 버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쌤이 가나다 순으로 외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물가 상승 시에 선입을 적용하면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익이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총평균법이 아니라 이동, 후입보다도 더 많이 나오죠. 왜냐면은 물가 상승 시에는 선입이 제일 크니까. 그쵸? 그래서 매출총이익이 크게 계산이 돼야 되는 거지 작게 계산된다는 것은 틀린 말이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의 평균법은 기초자산과 단계 매입한 상품으로 평균 단가를 구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말재고 자산과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평균 단가 구하는 거니까 평균법이다. 정답은 3번이고 다음 문제 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 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얘기 드리지만 이 내용들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3번입니다. 3원 상에는 11월 1일 날에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 주식, 그러면 상장 주식은 일반적으로 시장성이 있죠. 빈번하게 거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가 목적이니까 결국은 단기 매매 증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자, 1000주를 주당 5만원에 취득했다. 그러니까 500만원에 취득했는데 취득 수수료 200만원 포함해서 5200을 현금 결제했습니다. 기말 현재 상원상에는 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12월 31일 날에 공정가치는 주당 55,000원입니다. 처음에 5만원 샀는데 55,000원 되었으니까 플러스 5,000원 올랐죠? 그럼 평가이익은 한 장당 5,000원이니까 1000주 곱하면은 500만원 올랐다는 얘기죠. 근데 손익계산서에서는 반영될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손익이 얼마냐 이걸 묻고 있으니까 정답은 500만원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쌤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쵸? 그럴까봐 쌤이 분개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분개하게 되면은 11월 1일 날에 이렇게 분개된다는 얘기죠. 처음에 단기 매매증권이 5천만 들어온다는 얘기죠. 여기 1번이고요. 현금은 수수료 포함해가지고 5,200 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200만원만큼은 수수료 비용이죠. 왜? 단기 매매증권은 구입 시의 비용을 원가에 포함 안 해요. 그쵸? 얘만 좀 특이하게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이 본전 단가, 장부의 단가 5만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포함을 한다면은 1000주랑 나누어 가지고 52,000원 돼야 되는데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포함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5만원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5만짜리가 결국 55,000 되었으니까 기말에는 단기 매매증권 500만원 증가한 만큼 평가이익으로 돌리면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내용연수가 5년이래요. 그쵸? 이 기계장치를 정밀법으로 감가상각을 할 경우에, 자, 정밀법 별표. 정액법과 비교하여 1차 연도. 여러분, 1차 연도라고 하는 것은 감가상각의 초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고 있죠? 그래서 1차 연도의 감가상각의 결과로 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비교적 쉬운 거예요. 그쵸? 자, 쌤이 그 감가상각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자, 여기 필기 하나 볼게요. 우리가 X축을 내용연수로 보고 Y축을 감가상각비로 본다면은 X1년도, X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란 얘기예요. 근데 1차 연도란 얘기는 초기죠. 초기에는 아시다시피 정밀법은 그래프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하향하고요. 정밀법은 매년 일정하다고 얘기했잖아. 그쵸? 근데 모든 조건이 같다면은 그때는 뭐다? 1차 연도에는 정밀법이 정밀법보다 좀 더 많이 높게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비용을 잡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럼 비용이 1차 연도에 정밀법이 정액법에 비해서 좀 높으니까 당연히 1차 연도에는 비용이 어때요? 커지겠죠? 그럼 비용이 커지면은 이익은요? 줄겠죠? 그럼 이익이 줄면은요? 세금을, 그렇죠, 정액법보다는 조금 작게 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자, 1번 보겠습니다. 옳은 거 묻고 있죠? 단기 순이익이 작고 돼 있죠. 자, 여기 앞에 문장은 전부 다 비슷한데요. 이익이 작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익이 작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1번하고 2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기 때문에 3번과 4번은 그냥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그럼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인데, 야, 이 두 번째가 문제다. 그쵸?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우리 장부가액이 뭔데요? 자, 장부가액 잠시 볼게요. 좀 지워도 괜찮죠?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상태표에서 취득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취득원가에서 뭐를?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취득원가가, 자, 100원짜리의 기계라고 가정을 해요. 맞죠? 그러면 정밀법의 경우에는 방금 쌤이 그림을 보여줬겠지만은 정액법보다는 비용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분개할 때 감가상각비 대변해요.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분개할 거 아니에요. 감누라고 할게요. 맞죠? 그럼 당연히 비용이 커지니까 감누도 커지겠죠. 그러니까 요 밑에서 빼주는 감가상각 누계액도 감가상각 초기에는 정밀법이 더 크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감누를 많이 빼겠죠. 그럼 많이 빼니까 당연히 뭐다? 여기에서 이걸 빼면은 그게 장부의 가치니까 그 장부의 가치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게 표시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정밀법으로 생각한다면 감가상각비가 정액법보다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 감누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다시 얘기 드리지만, 그러면 취득원가에서 감누를 뺀 게 장부의 가치니까 장부 가치는 너무나 많이 빼니까 장부의 가치는 내려가겠죠. 그쵸? 그래서 1번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자,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우리 특별회차 시험이요, 이번에는 그 일반 회차보다 실무 시험은 쉬웠는데 이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것보다는요, 뭐라고 할까, 좀 암기를 하든가 좀 정리를 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틀린 게 뭐냐 묻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리한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의 경우에 대해서 암기를 좀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알고 있죠? 우리 무형자산도 상각을 하는데 그 상각할 때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가 없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정액법을 사용한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때 내용연수는요, 20년을 넘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가치는 없는 것으로 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개발비는 우리가 크게 R&D라고 해가지고 둘로 나온다고 했죠. R&D. R&D가 뭐예요? R은 리서치, 연구 단계고요. D는 디벨롭, 개발 단계입니다. 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이제 개발비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 비용 처리하고 경상의 연구비로 분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것은 이게 바로 뭐다?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죠. 이때 처리하는 이 자산이 바로 무형자산인 개발비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개발비가 연구 단계에서 발생했는지 개발 단계에서 발생했는지 좀 애매모호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한다? 연구 단계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만 이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꼭 정리하시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나눈다라고 방금 얘기 드렸죠. 그런데 구분할 수가 없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개발 단계가 아니고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연구입니다, 연구.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죠. 방금 쌤이 적어드렸던 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했는지 여기에서 발생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연구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번은 개발 단계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아무튼 답은 나왔고요. 2번.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없고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몇 년? 20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무형자산은 장기간에 걸쳐서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이죠. 그 다음에 식별은 가능하지만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산입니다. 뭐 이건 당연히 뭐 우리가 무형자산의 정의니까 암기하고 있으니까 크게 쌤이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주식회사 대동은 2010년 10월 31일 날 미국에 있는 JD 텍스타일 회사에 이게 모직 회사인 것 같아요. 그쵸? 상품 1000달러를 외상으로 수출하였으며 대금은 2021년도 1월 25일 날에 보통예금으로 회수했습니다. 대동의 결산일은 12월 31일이고 각 일자별 환율이 다음과 같을 때 일자별 회계 처리로 오른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자, 이 내용 쌤이 여러분께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분계로 이해를 좀 도와드릴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지금 X1년도가 있고 X2년도가 있잖아. 그쵸? 그러면 X1년도를 그냥 우리 시험 문제에서 자, 요때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작년이라고 합시다. 작년. 작년이 이제 2020년도이죠. 지금이 이제 2021년도면 예를 들어서 작년은 2020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작년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 매출했다는 얘기죠. 이거를 1000달러만큼 매출했고 그 당시에 환율이 1100이었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이게 외상으로 팔아가지고 다음 연도 X년도에 대금을 회수했거든요. 그러면 이 중간에 결산 때 무엇이 일어났을까? 당연히 평가를 했겠죠. 평가했을 때 이 1000달러가 1달러에 지금 얼마가 된 거예요? 1달러에 1000원이란 얘기죠. 그러면 1100원짜리가 1000원만큼 되었으니까 100원 내렸죠. 100원 내려가지고 요 둘 차이인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10만 나와요. 그게 외화환산 손실입니다. 그쵸? 평가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 연도에 회수가 되었는데, 자, 이 회수는 X2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언제? 1월 25일 날에 보통예금으로 회수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1월 25일 날의 환율이 1200이에요. 네, 여러분들 그 문제 잘 보고 있죠? 그래서 1200일 때 회수했으니까 결국은 이 금액을 누구랑 비교하는 겁니까? 얘랑 비교하면 안 돼요. 그쵸? 주식하고 똑같죠? 무조건 직전 연도에 결산 시의 환율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얘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는 1000원인데 요때는 1200원 되었으니까 200원 올랐죠.
$1000니까 20만원만큼이 올랐으니까 이거는 이제 외화 환산이익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거 외환산이익이 아니죠. 뭐죠? 외환 차익이 되는 거죠. 맞죠? 실수했네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외환 차익이 20만 대 생겼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분개해 보면은 작년 10월 말 날에 우리가 상품을 팔아가지고 자, 요 금액이죠? 네, 1000원 곱하기 1100원 해가지고 110만원 만큼 팔았는데 이게 외상이었어요. 그쵸? 근데 12월 말 날까지 돈 못 받아가지고 평가했다는 얘기죠. 평가해보니까 1100이 1000원 되는 바람에 마이너스 10만원 만큼 손실이 생겼죠. 그래서 차변의 외환산 손실 10만원, 대변의 외화 사용 매출금이 10만원 만큼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럼 현재 장부의 외상매출금은 110에서 10만원이 감소했으니까 100만원 만큼이 외상매출금으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다음 연도 2011년도 1월 25일 날에 드디어 회수했는데 이때 달러가 올라가지고 1200원으로 되었으니까 120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1000달러 곱하기 1200이니까 그쵸? 보통예금 여기 1번이고요. 그럼 대변의 외상매출금은 얼마가 사라지겠습니까? 당연히 그 앞에 110만원짜리가 10만원 떨어져 가지고 손실이 났으니까 100만원 만큼이 사라진다 그 얘기예요. 요게 2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고 싶은 얘기는 회수할 때 누구랑 비교한다? 직전 연도에 기말 결산 시에 요 환율과 비교해야 되는 거지 절대로 매출 시의 환율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사라지면서 결국 차익은 20만원 차익이 났죠. 요 20만원 차익이 얘는 이제 평가한 게 아니고 진짜로 돈 받으면서 이익 난 거기 때문에 외환 차익으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외환 차익으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옳은 회계 처리가 뭐냐 이걸 묻고 있으니까 그쵸? 방금 쌤이 해드렸던 이 분계들을 보시면서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죠. 정답 몇 번?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25일 날 회수할 때는요, 보통 예금은 120만 들어오지만 외상매출금은 100만원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외환차익은 20만원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 분계들은 뭐 말도 안 되는 분계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계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쵸? 그리고 이 그림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직전 연도의 환율과 직전 연도의 결산 시의 환율과 비교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런 논리는 어차피 주식도 똑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다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사채 문제는 보통 전산 세무 2급에서는 많이 나오지만 전산회계 1급에서는요 과거에 잘 안 나왔습니다. 정말 이게 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근데 최근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제 출제위원이 좀 바뀌면서 사채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회계 1급도 사채가 빈출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쌤도 카페에서 사채에 대해서 특강으로 올려드렸고 자료까지 파일로 첨부해드렸죠. 그쵸?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인쇄비하고 수수료 등 사채 발행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사채 발행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죠. 자, 이 내용을 쌤이 여러분께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기본 강의 때 쌤이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이 기본 문제로 다시 한 번 더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당사는 만기 3년 액면가가 1억 원이죠. 사채를 발행했고 발행가액은 보통예금에 들어왔답니다. 알고 있죠?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사채 발행가액은 얼마이다? 9,500이다. 그럼 우리 회사가 3년간 1억을 빌리는데 그쵸? 3년 뒤에 만기에 1억 줄 테니까 지금 돈 달라고 하니까 채권자들이 얼마를요? 9,500만 주더란 얘기죠. 그러면 액면가보다 낮게 발행했으니까 이건 뭐죠? 할인 발행이 된다 그런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분개를 볼 건데 밑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사채 발행 비용이 얼마? 5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걸 현금 주었대요. 그럼 분개 어떻게 하죠?
사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부채 증가, 사채 액면가 1억이죠? 근데 들어오는 돈은 보통 예금에 들어왔으니까 9,500. 요게 2번이 되는 거죠. 어려우면 쌤이 숫자 매기면서 분개하라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500만원만큼이 지면 이제 차익이 남으니까 이 500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도 원래 이거는 뭐다? 550이 아니고 500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사채 발행 비용을 현금으로 주었다는 얘기죠. 그럼 대변에 현금이 얼마 나가요? 50만 나가는 거죠. 맞죠? 이게 3번이에요. 그러면 차변에는 500에다가 50이 또 부족하니까 550이 남는 거죠. 그럼 이 550이 뭐가 되는 거다?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요. 2번과 3번을 상계해가지고 순액으로 쌤이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쵸? 왜? 1억을 발행했지만 실제 들어온 돈은 얼마이다? 9,500 들어왔다가 50 나간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벌어들인 돈은, 벌어들인 돈은 아니죠. 실제로 우리한테 들어온 돈은요, 9,500이 들어왔다가 50이 나갔으니까 9,45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발행가를 뭐다? 9,450으로 봐야 되는 거지 9,500이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 50이 원래 발행가액에서 뺀 거니까, 그쵸?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 발행 비용은 별도의 비용으로 분개하는 게 아니고 그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한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합니다라고 기본 강의에서 얘기를 했고, 그 생각 금액은 어떻게 하죠? 나중에 이자 비용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얘가 만기 3년이니까 3년에 걸쳐서 이자 비용으로 이렇게 뿌려준다. 그 얘기예요. 3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상각한다. 당연하죠.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 이건 뭐 암기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시장의 이자. 이게 이제 채권자죠. 채권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요구하는 이자죠. 근데 그 요구하는 이자보다, 자, 액면의 이자가 누구예요? 이게 내가 주겠다는 얘기죠. 우리 회사가 주겠다는 얘기, 우리 회사가. 그럼 우리 회사가 이만큼을 주겠습니다 했는데 채권자가 뭐라고 해요? 아니다. 우리는 이만큼을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장의 이자가 우리가 주는 이자보다 더 크다면 뭐라고요? 그때 할인 발행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요구하는 이자가 우리가 주겠다고 하는 이자보다 더 크니까 우리가 그 갭만큼을 보상해주기 위해 가지고 이만큼을 할인 발행한 거잖아요. 맞죠? 결국 이건 뭡니까? 이자 비용이에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8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위탁 매출의 수익 인식점으로 올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위탁 판매하면은 쌤이 어떤 걸 예를 들어 드렸죠? 출판사하고 누구? 그렇죠. 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출판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교보문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교보문고한테 책을 보내요. 책을 보내면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 좀 팔아달라 그런 얘기죠. 그럼 팔아주면은 교보문고가 몇 %의 수수료를 먹겠죠. 그렇죠? 자, 이런 판매를 뭐라고 하죠? 위탁 판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부탁을 받는 사람을 수탁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회사가 출판사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팔아달라고 맡기는 물건, 이 책을요,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위탁 상품이다. 즉 다른 말로 적송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적송품은 언제 출판사의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했죠? 교보문고한테 보낸 날이 아니죠. 언제였습니까? 교보문고가 이 책을 팔아야만 우리 출판사의 수익이 인식되는 거죠. 그래서 수탁자가 적송품, 즉 위탁품을 판매한 날이 매출 수익을 인식한 날입니다.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9번입니다. 네, 원가액의 문제를 풀기 앞서 원가액의 이론 간단하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자, 첫 번째, 원가는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농업비, 제조용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가는 다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비라고 하는 원가로 다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는 행태에 따라서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기초원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기초원가는 두 가지가 있죠.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후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공원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가공원가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죠.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를 제품으로 가공시켜주는 원가를 가공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제품으로 전환시킨다라고 해가지고 전환원가다라고도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전환원가는 결국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니까, 원가에서 직접 재료비를 빼면은요, 남는 거는 직접 노후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가 있기 때문에 직접 노후비 플러스 제조간접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기초원가와 가공원가 둘 다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그때는 직접 노후비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매물원가하고 기여원가에 대해서 개념을 물어보는데, 자, 매물원가는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원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여원가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다른 원가 중에서 가치가 가장 높은 원가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해서 이제 요 두 가지의 그래프의 모양을 물어보는데, 먼저 변동비부터 보겠습니다. 자, 변동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하면은 총 원가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누구는요, 단가는 일정합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암기하셔야 되고, 반면에 고정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증가할수록 전체 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요,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갔을 때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거꾸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동비는 생산량 감소하면은 총원가도 감소하고, 그렇죠? 하지만 단가는 그대로 일정합니다. 근데 고정비는 어떻습니까? 생산량 감소해도 총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 오히려 증가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양방향으로 언제라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가액의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네, 그러면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의사결정에 따라서 원가는 이렇게 관련 원가하고 비관련 원가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근데 관련 원가에는 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요 기회 원가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입니다. 하지만 명원 원가는 쌤이 방금 그 내용에서 암기상에서 얘기 드렸죠. 이미 과거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비관련 원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가가 전부 다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분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9번 문제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 분류가 아닌 게 뭐냐를 묻고 있으니까 관련 원가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쵸? 매물원가, 개요원가도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이죠.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것은 누구이다? 4번 변동원가가 되겠습니다. 변동원가는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이지 의사결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은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방금 쌤이 필기된 내용으로 정리를 하나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10번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다음 재료에 의해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결국 제품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어떤 걸 그려야 되죠? 제공품 계정하고 제품 계정. 자, 이거 두 개 그립니다 라고 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단기 제품 제공가는 제품이니까 결국 이게 얼마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초 제공품에서 단기 총액 제공가 더해가지고 기말 제공품 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기초 제공품이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죠. 그럼 여기에 20만원만큼을 어떻게 한다? 여기 그대로 놓으시면 되고, 기말 제공품도 있어요. 그쵸? 그럼 얘도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놓으시면 되겠죠. 그쵸? 근데 이제 우리는 얘가 필요해요. 왜냐면 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얘는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여기에서 끌고 와도 괜찮죠. 어차피 이거 두 개 같으니까.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이걸 빼도 괜찮은데 지금 자료 보니까 매출원가라든지 기말 제품은 안 나와 있고요. 기초 제품 위에 하나만 나와 있죠. 결국은 이 계정은요, 이번 문제에서는 그릴 필요가 없었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치우고, 자, 우리는 이제 뭐가 필요하다? 요 제공품 계정에서 단기 총 지원가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단기 총 지원가는 이게 공식이 뭐예요? 공식이 직접 재료비하고, 자, 볼까요?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그쵸?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의 합이잖아요. 보통 경비는 간접비로 들어가니까, 그쵸? 직접 경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총 재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 개를 대입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니까는 직접 재료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쵸? 나와 있지 않고 직접 노무비 나와 있죠. 얼마? 45만원. 그럼 얘를 그대로 여기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제조 간접비도 나와 있죠. 얼마? 30만원.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접 재료비는 0이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요. 직접 재료비를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직접 재료비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필요한 거죠. 원재료 계정에서 직접 재료비를 구해가지고 여기로 가져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계정 그려가지고 기초 원재료에서 원재료 매입한 거 더해가지고 기말 원재료 빼면은 직접 재료비 나오니까 얘를 구해서 여기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근데 이 자료가 나와 있죠. 왜? 기초 원재료 나와 있잖아요. 얼마? 15만원. 그럼 이게 저번 연도에서 쓰고 남은 게 넘어온 원재료. 모자라니까 원재료 매입했죠. 혹시나 애누리 환출 같은 게 있으면 빼야 됩니다. 없으니까 그대로 이것도 다 하시면 돼요. 당연히 매입 시의 비용도 여기 더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얘만 다 하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써버리면은 재료비가 되는 거고, 쓰고 남은 것은 기말이 되는 거죠. 그럼 기말 원재료가 얼마? 9만원이 있으니까, 그쵸? 여기에서 이거 더해가지고 이거 빼면은 직접 재료비가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죠? 15만원에서 23만원 더하고 9만원 빼면은 6만원 나오니까 29만원이죠. 그쵸? 그럼 29만원이 뭐가 된다? 네, 직접 재료비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제품 나오겠죠? 요 20만원에서 얘들을 다 더해가지고 얘를 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20만원, 50만원, 그 다음에 95만원 빼면은 정확히 100만원이네요. 그쵸? 정답은 몇 번? 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별거 없습니다. 제공품 그래가지고 얘들 다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대입해가지고 요거 두 개 더 한 다음에 요걸 빼면 되는데, 그쵸? 요 금액은 얘 둘이는 있었지만 얘는 없었죠. 얘가 없었으니까 어떡합니까? 직접 재료비는 원재료 그래가지고 구해와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11번 문제 풀겠습니다. 네, 11번 문제입니다. 제조원비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 간접비의 실제 발생액은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박스 보니까 자료가 예정 배부율이 있고 과소 배부가 보이죠. 자, 이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문제는 정상 원가 계산이구나 라는 느낌이 오셔야 되겠죠.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 문제는 풀 수 없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자, 그림을 좀 보시면은 실제 발생액을 묻고 있고 예정 배부, 과소 배부 이런 말이 나와 있으니까 정상 원가 계산이면은 당연히 세팅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예정 배부, 실제 배부, 배부 차이 기억나시죠? 그럼 이 중에서 실제 배부가 얼마냐 지금 그걸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구하려면은 예정 배부하고 배부 차이를 알면 되겠죠. 근데 배부 차이는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어디? 과소 배부 25만원. 그래서 여기다가 과소 배부 25만원 적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예정 배부만 구하면 되는데 이 예정 배부는 어떻게 구합니까?
예정 배부율에서 실제 기준 곱하면 되겠죠. 근데 예정 배부율이 여기 300원 나와 있고 실제 기준은 이제 기계 시간으로 봐야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얘가 뭐죠? 얘가 실제 일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원과 4만 시간 일하는 시간을 곱하면 예정으로 배부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이 예정으로 배부한 금액이구나 그 얘기예요. 그쵸? 근데 이 금액이 실제 비해서 25만 원만큼 과소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 배부액은 얼마입니까? 여기에서 25를 더한 1225만 원이 실제 배부액이 되는 거예요.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225만 원 나왔는데 우리 회사는 처음에 예정 배부를 1200이나 했으니까 아무래도 실제보다는 조금 25만 원이 과소하게 배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배부액은 1225만 원이 맞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예정 배부액은 요런 산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이고요. 이제 12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 보면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재료비만 묻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게 기초의 정품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초의 수량이니까 초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수량은 단기 총 제조원가의 수량이니까 일단 지금은 잠시 놔두시고 단기 완성품 수량이 1200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누구죠? 완수가 되겠죠. 그리고 기말 정품 수량이 이게 말수가 되겠죠. 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된답니다. 자, 전량 투입되면은 착수시가 될 거고요.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 투입되니까 당연히 진행시가 될 건데 문제는 재료비만 묻고 있기 때문에 착수시의 공식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재료비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게 원가의 흐름이 평균법이기 때문에 평균법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 공식 기본 강의 때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문제 푸는 순서는 첫 번째 원가의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원가의 흐름이 누굽니까? 문제에서 평균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료비하고 가공비를 나눠야 되는데 일단 문제가 재료비에 대해서만 묻고 있기 때문에 재료비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입 시점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비의 투입 시점은 언제입니까? 착수이죠? 그럼 착수이기 때문에 재료비는 착수로 공식을 대입을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법 착수시의 공식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자, 평균법 착수시의 공식은 완수 플러스 말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수가 몇 개입니까? 1200개 돼 있죠. 플러스 말수는요, 말수는 기말수량이니까 말수 200개 돼 있죠. 그럼 합이 얼마입니까? 1400개가 되겠죠. 그럼 1400개가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입니까? 네, 1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입니다. 우리 13번 문제부터는 부가가치세 이론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묻고 있죠. 그러니까 틀린 게 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1번 볼게요. 간이가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맞습니까? 맞는 말이죠. 우리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연간 공급대가가 뭐예요, 여러분? 공급대가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죠. 그쵸? 포함해가지고 이게 얼마? 연간 8천만원 미만이 되는 그런 개인 사업자를 뭐라고 한다? 간이과세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업자들은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1년에 2번을 나누어서 신고하는 것보다는 그냥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매출액도 얼마 안 되고, 그쵸? 또 보통 이제 간이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런 분들은 1년에 2번씩이나 신고하라 그러면은요, 아마 좀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신고를 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1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업자가 폐업을 한다. 언제까지? 그렇죠. 폐업한 날까지가 과세기간이죠. 그래서 그 폐업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언제까지? 폐업일까지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쭉 사업을 하고 있다가 9월 25일 날에 폐업을 했다. 그럼 9월 달은 법인 사업자를 쌤이 예를 들어 볼게요. 법인 사업자는 1기가 1월에서 6월 달까지고 2기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니까 9월 25일은 2기가 되겠죠. 그러면 2기가 속하는 날의 개시일이 언제입니까? 7월 1일이죠. 맞죠? 그럼 7월 1일부터 언제까지? 7, 8, 9인데 9월 달에 25일 날 폐업했으니까 9월 25일까지가 뭐가 된다? 과세기간이 되는 겁니다. 즉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되는 거죠. 3번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에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그냥 취지를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때가 X1년도이고 이때가 X2년도인데 1월 1일부터 이제 12월 말까지 X1년도에 우리가 일반 과세자로 있었다는 얘기죠. 그쵸? 있었는데 X2년도부터 뭐다?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려고 해요. 그쵸? 근데 X2년도에 간이과세자가 되려면은요, X2년도의 직전 연도, 그쵸? 그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얼마? 8천만원 미만이 돼야 돼요. 그러면 X2년도의 입장에서는 직전 연도에 8천만원 미만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알려면은 X1년도의 부가세 신고가 1기 확정과 2기 확정이 다 끝나야만 8천만원 미만인지에 대한 그 자료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X1년도 2기 확정 신고는 언제예요? 물론 12월 말 날이지만 2기가요. 그 다음 달 언제까지?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X년도 초에 있잖아요. 초에 8천만원 미만인지를 알아본다는 것은 조금 실무적으로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다. X2년도에 요 6개월이 일반 과세였다면 이 6개월이 1기니까 요 1기 때는 뭐다? 1기 때는 그냥 생략을 하고 언제?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의 2기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걸로 하자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첫 번째 해의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 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신규 사업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과 뭐 상관없이 그냥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그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첫 번째, 역무의 제공이죠. 역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고요. 자, 하나의 의미가 더 있죠. 뭐가 있었습니까? 재화를 인도하는 거는 이제 재화의 공급인데 이 재화를 뭐다?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 제공하는 것은 용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아셔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건설업. 자, 건설업 나왔는데요. 건설업은 쌤이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어떤 거? 이 건물을 지어서 판매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을 건설해주는 이 건설 노동력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를 전부를 부담하던 일부를 부담하던 관계없이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번은 용역의 공급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정답이 되겠죠. 즉 부동산 매매업자죠. 여러분, 부동산 매매업자는 우리가 그 재무회계 때도 공부했잖아요. 부동산 매매업자는 부동산을 구입을 해가지고 부동산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부동산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품이에요. 그쵸?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자는 부동산이 상품입니다. 즉 재화예요.
재화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업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봐야 된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재화. 자, 3번.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쵸?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죠. 그쵸? 그러니까 학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학원 갈 때 어떻게 해요? 학원 갈 때 우리가 수강료 내고 학원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사님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런 지식들을 여러분께 판매하고 있잖아. 그쵸?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용역을 판매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용역이고요. 자, 4번이 중요한데 잠시 화면을 좀 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 가공계약을 보면 되는데 우리 가공계약이 어떤 거였죠? 그렇죠. 이게 외주 가공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쉽게 얘기하면 하청기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하청기업은 어때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본청, 뭐 예를 들면 대기업들이 많겠죠. 그럼 대기업한테 원자재를 받아가지고 걔를 어떻게 한다? 조립만 해주면은 수고했다고 돈 주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 하청기업이에요. 근데 이 하청기업의 이제 용역은 일반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니까 용역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용역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재화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이냐? 본청에서 나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야, 미안하지만 원자재는 네가 좀 사가지고 만들어서 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때는 내가 원자재를 부담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때는 만들어서 다시 준다 할지라도 이거는 뭐다? 자재를 내가 부담했으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그 주요 자재를 내가 일부라도 부담한다면, 전부 부담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일부라도 부담을 한다면 이거는 뭐다? 재화의 공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전혀 자재를 부담하지 않아요. 그냥 위에 있는 기업에서 자재를 주길래 그냥 만들어가지고 조립만 해가지고 다시 건네준다면은 이거는 뭐다? 순수 100% 용역만 제공한 거기 때문에 그때만 용역에 공급이 되는 겁니다. 결국 뭔가면은요, 이런 가공계약은 자재를 부담한다면은 재화가 되는 거고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면은 용역이 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4번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노동력만 100% 제공한 거죠.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주었기 때문에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시 한번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쌤, 그러면 여기 건설업은 자재를 부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쌤이 기본 강의 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건설업은 자재를 전부, 일부를 부담한다 할지라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 개시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입세 공제가 생긴다면 그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허가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3번,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시 종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원래 원칙적으로 우리 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각 사업장별로 하는 거죠. 내가 본점이고 그 다음에 지점이 있다 할지라도 본점과 지점을 합치는 게 아니고 본점 따로 지점 따로 이렇게 신고 납부를 하는 거죠. 근데 본점과 지점이 같이 부가세를 납부하고 싶다. 그때는 뭐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쵸? 이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은 납부는 같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고라든지 뭐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세원기한수 발행은 각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거죠. 하지만 이제 신고나 발행이나 사업자 등록을 같이 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때는 뭘 선택하면 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선택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제도하고 이 제도에 대해서 쌤이 기본 강의 때 이렇게 필기를 해드린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떠올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번. 사업자 등록의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상이 아닌 다른 세무상에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요즘엔 이제 네트워크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세무상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 했네요. 예, 이렇게 해서 15분까지 특별회차 97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 풀이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회차 실무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